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싸구려 드레스에 얇은 천을 뚫고 이서연의 맨살에 소름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대기실 안벨벳으로 감싼 의자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값비싼 향수와 오래된 가구 위의 먼지 냄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향기가 뒤섞여 기묘하게 무거웠다.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 속 귀족 부인은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냉소로 보일 뿐이었다. 몇 시간 전, 아니 며칠 몇 주 전부터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작은 아들 민준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선천성 심장질환. 의사는 무겁고 건조한 목소리로 병명을 말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수술 성공 확률과 수술비라는 단어는 서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비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는 민준이었다. 작고 여린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는 온기 엄마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맑은 목소리.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다. 그리고 지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그녀의 전 시아주번이 최진석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던 그의 얼굴 위로. 며칠 전 그녀에게 차용증을 내밀던 탐욕스럽고 비열한 미소가 겹쳐졌다.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법은 서류를 믿었다. 서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 몇 안 되는 예금, 심지어는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재수씨. 최진석은 뱀처럼 속삭였다. 그의 눈은 끈적끈적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민준이 수술비, 그리고 그 빚까지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지. 재수씨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렇게 그녀는 이곳 인간을 상품처럼 진열하고 값을 매기는 지옥의 경매장으로 끌려왔다. 그녀가 입고 있는 몸에 꼭 끼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굴욕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된 의상이었다. 어깨를 훤히 드러내고 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옷. 서연은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영혼은 텅 비어버렸고 껍데기만 남아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하십시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 같았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를 생각해야 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차가운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등골을 따라 솟구쳤다. 그래, 이 치욕을 견뎌내야만 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돈으로 민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양쪽 벽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 깔린 두꺼운 카펫은 그녀의 발소리마저 집어삼켰다. 곧이어 거대한 무대 뒤편에 막 앞에 섰다. 저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낮은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상품 번호 7번입니다.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죠. 경매사의 기름진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상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비운의 미망인. 전직 미술 감정사로서의 고상함과 역경이 빚어낸 처연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그야말로 보기 드문 걸작입니다. 역겨운 수식어들이 그녀의 몸을 채찍처럼 후려쳤다. 붉은 벨벳 커튼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조명이 쏟아졌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눈이 빛에 익숙해지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수십 명의 남자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비겁자들. 시가 연기와 위스키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에 박혔다. 훑어보고 평가하고 값을 매기는 탐욕스러운 눈빛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을 억누르고 그녀는 정면을 응시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그들의 비겁한 가면 뒤에 숨은 얼굴들을 기억하려는 듯 쏘아보았다. 시작가는 1억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을 감상하듯 혹은 도축될 가축을 살펴보듯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1억 5천. 어딘가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작이었다. 2억, 2억 3천. 가격은 꾸준히 올라갔다. 서연은 숫자가 불릴 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팔려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한 도구 상품 번호 6번일 뿐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눈꺼풀을 강하게 압박하며 흘러내리지 않게 막았다. 저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2층 VIP 좌석의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최진석. 그는 가면도 쓰지 않은 채 와인잔을 흔들며 이 모든 광경을 흡족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서연과 마주쳤다. 그는 조롱하듯 든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꼴 좋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저 악마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서연은 최진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더욱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그런 저항적인 태도가 오히려 아래층 남자들의 흥미를 끈 모양이었다. 5억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액수가 터져나왔다. 장내가 술렁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억. 그 돈이면 민준이의 수술비를 내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대가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5억이라. 대단하군요. 더 없으십니까? 이런 고결한 아름다움을 소유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경매사가 부채질하듯 외쳤다. 최진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것. 서연은 눈을 감았다. 민준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 나 언제 집에 가? 라고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이것으로 끝낼 수 있다면, 이 밤만 견디면 민준이를 살릴 수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다. 6억, 7억, 경쟁이 붙었다.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다. 서연은 이제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쩌다 저런 곳에 서게 되었는가? 한때는 촉망받는 미술 감정사였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였다. 그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자, 8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8억의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경매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곧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탐욕과 욕망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실감했다. 그때였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경매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지금까지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았던 입구 쪽 그림자 속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억.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장내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술렁임이 일었다. 10억. 단숨에 2억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액수였다. 경매사조차 순간 말을 잃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서연도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철한 얼굴.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오만한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운 심해 같았다. 그 눈이 무대 위에 서연을 향했다. 그 시선에는 다른 남자들과 같은 욕정이나 탐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하고 날카로운 분석의 시선이었다. 마치 징유한 예술품의 가치를 판단하듯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10억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정신을 차린 경매사가 더듬거리며 외쳤다. 2층의 최진석은 경악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 역시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 비밀스러운 경매장에 저런 거물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품 번호 7번은 이분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망치가 탕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길고 긴 밤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10억이라는 거금에 사들인 저 냉정한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그녀를 끌고 갈 또 다른 악마인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녀의 운명이 이제 저 남자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뿐이었다. 남자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자신의 옆에 선 비서에게 나직이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순간적인 어떤 종류의 흥미 혹은 호기심과도 같은 빛을 본 것 같았다. 그 빛은 곧 사라졌지만 그녀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망치가 경매 단상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먼 세상의 일처럼 이서연의 귓가에 공허하게 울렸다. 탕 하는 그 짧은 소음이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 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신 조명 아래 수많은 가면 쓴 괴물들의 시선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들끓던 탐욕의 열기는 당혹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었고 장내는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10억.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저 남자는 마치 푼돈을 던지듯 아무렇지 않게 불렀다. 모든 시선이 경매장 뒤편 그림자가 가장 짙게 깔린 곳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강태무. 그의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는 왕처럼 소란스러운 군중 사이를 유유히 가로질러 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저절로 길을 열었다. 그의 완벽한 수트 냉담한 표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오만한 기세 앞에서 감히 누구도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김 비서가 있었다. 김 비서는 태무의 시선조차 받지 않고도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듯 경매 주최 측 관계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검은색 법인 카드를 건넸다. 그 모든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10억이라는 거액의 결제는 마치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이것이 바로 강태무가 가진 힘의 일부였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자신을 산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2층 VIP석에서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최진석이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강태무의 앞을 막아서며 간신히 체면을 차리려는 듯 억지로 위압적인 목소리를 냈다. 잠깐, 당신 누구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끼어드는 거요. 저 여자는 내 채무자요. 당신이 뭔데? 최진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서연을 발밑에 꿀리고 능욕하려던 달콤한 상상이 눈앞의 정체불명 남자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태무는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최진석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연에게 고정된 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경매는 끝났고 대금은 지불됐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저 여자는 당신 채무자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니까. 소유물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굴욕감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최진석의 입에서 들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최진석의 말에서는 더러운 욕망이 느껴졌다면 강태무의 말에서는 그저 하나의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감정이 배제된 냉철함만이 느껴졌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최진석이 악을 썼다. 하지만 태무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최진석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마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선 포식자와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최진석 상무, 대성건설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생의 유산을 가로챈 쓰레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가? 태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진석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어떻게 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눈앞의 남자는 단순히 돈 많은 졸부가 아니었다. 그는 최진석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태무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최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태무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무가 무대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막혔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잘생겼고 동시에 인간미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다. 그의 눈은 그녀의 불안과 공포를 남김없이 읽어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수트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는 싸늘한 실크 드레스 때문에 드러난 서연의 맨어깨 위로 아직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을 무심하게 덮어주었다. 부드럽고 값비싼 원단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의 행동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물건에 낙인을 찍고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하려는 듯한 지극히 소유욕적인 제스처였다. 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으로부터 가려졌다는 안도감이 굴욕감을 밀어내고 그녀를 감쌌다. 재킷에서는 옅고 값비싼 시더우드 향이 났다. 그 향기는 혼란스러운 그녀의 정신을 아주 조금 맑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가시죠.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말이었다. 짧고 명령조였으며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려 할 때 비틀거리는 것을 본 태무가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녀를 부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가 턱짓을 하자 김 비서가 어느새 다가와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그들이 경매장을 빠져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를 짐승처럼 끌고 왔던 경호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가면을 쓴 사람들은
감히 그들의 앞을 막지 못하고 길을 피했다. 서연은 강태무의 재킷을 움켜쥔 채 그의 넓은 등 뒤를 기계적으로 따라 걸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이 그를 중심으로 차단되는 것 같았다. 지하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자 태무는 먼저 타라는 듯 턱짓을 했다. 서연이 망설이자 그는 참을성 없다는 듯 짧게 혀를 찼다. 서연은 서둘러 채 올라탔다. 그녀가 안쪽으로 몸을 옮기자 태무도 옆자리에 앉았다. 육중한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더러운 공기와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여전히 태무에게서 풍기는 옅은 향수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그의 재킷을 입은 채 최대한 문 쪽으로 몸을 붙이고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밤의 도시로 합류했다. 태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했다. 서연은 흐깃흘깃 그를 엿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 침묵을 깨야만 했다.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정말 영혼까지 저당 잡힐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저 누구세요? 목소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심하게 떨렸다. 태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차 안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내 이름은 강태무. 그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서연은 다시 용기를 냈다. 이것만은 물어야 했다. 왜 저를 그 돈으로 사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태무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표정,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비웃음도 미소도 아닌 지극히 냉소적인 무언가였다. 필요했으니까. 네, 당신은 내가 필요했고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도착해서 하지. 지금은 피곤할 테니 잠시 눈이라도 붙이든가.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피곤할 테니 라는 말 속에는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배려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을 다물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 세상 속으로 그녀는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는 서울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다. JX 타워. 꼭대기에서 빛나는 로고가 선명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JX 그룹의 본사였다. 서연은 그 건물의 위용에 압도당해 숨을 삼켰다. 차는 지하에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통로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는 오직 하나의 버튼만을 가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상승하는 동안 서연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지하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이 과연 천국일까? 아니면 더 화려하고 높은 지옥일까?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쥔 남자 강태무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딩 하하는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이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은 복도나 현관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가운데로 곧장 연결되어 있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에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마치 하늘 위에 떠있는 성 같았다. 내부는 온통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회색 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광택이 나는 검은 대리석 바닥 미니멀한 디자인의 하얀 가죽 소파, 그리고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텅 빈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강태무라는 남자의 냉철하고 오만한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그의 커다란 재킷을 걸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초라한 경매용 드레스와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극명한 대비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완벽한 공간에 떨어진 이물질 혹은 흠집 같았다. 안찌, 강태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홈바로 걸어가 크리스털 잔의 호박색 액체, 아마도 위스키를 따랐다. 그는 서연에게 무언가를 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저 그가 돈으로 사온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의 모든 행동이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거대한 소파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어색했다. 그때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서연의 시선이 그 베이지색 파일에 고정되었다. 강태무는 위스키 잔을 들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아래 서연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서연 씨, 당신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 명문미술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감정사였더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시아주버니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기 전까지는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자신의 과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읊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지금 아내가 필요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JX그룹의 회장님께서 성화시더군.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재벌가와 정략 결혼을 하라고. 난 그런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방식에 내 인생을 낭비할 생각이 없어.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지. 내 통제에 있으면서 성가신 집안 배경도 없고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져줄 사람. 그러다 오늘 밤 경매장에서 당신을 받고 완벽한 후보를 찾았다고 판단했어.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하필 자신이었는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약하고 아무런 뒷배도 없는 여자.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른 것뿐이었다. 치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줘. 그의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용어처럼 들렸다. 물론 계약 결혼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기간은 정확히 1년. 그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대외적인 행사나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완벽한 아내인 척 연기하면 돼.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서연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싸구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지독할 정도로 진지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얻게 될 것들이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다. 첫째, 최진석이 조작한 당신의 모든 빚은 내가 처리하지. 그는 2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둘째, 당신 아들 민준이의 수술비와 이후의 모든 치료비는 JX 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셋째 계약 기간 동안 당신과 아들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고 생활비는 부족함 없이 지원될 거야. 그의 조건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다. 아니, 서연에게는 달콤함을 넘어선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민준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 침대에 누웠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아파하던 작은 아이.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악마인지 천사인지 모를 이 남자는 영혼이 아닌 고작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그의 아내인 척 연기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파는 행위였다. 왜 그렇게까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적당한 여자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내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어설픈 연기는 금방 간파하실 뿐이야. 법적인 부부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이서연 씨 당신의 과거 이력은 강태무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해. 교양 있고 우아하며 비극적인 사연까지 있으니 동정심을 사기에도 좋지.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짜놓은 완벽한 각본 위에 배우에 불과했다. 계약서를 읽어봐. 그리고 결정해. 태무가 턱짓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 파일을 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정확히 365일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 이혼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부부의 의무값 강태묵과 을. 이서연은 계약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할 의무를 진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 어떠한 정서적 교류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침실은 각방을 사용한다. 제3조 비밀 유지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기간 동안 알게 된 갑의 모든 사생활에 대해 평생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이 청구된다. 제4조 계약 종료 계약 종료 시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정착 지원금을 받고 모든 관계를 청산한다. 조항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서연은 이 계약서가 마치 자신이라는 인간을 1년간 임대하는 리스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강태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유리구슬 같았다. 고민할 시간을 줄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절박한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하나였다. 모성애.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돈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예상한 듯했다. 제 아들. 민준이 여기서 함께 지내도 되나요? 제 눈에 항상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그리고 마지막 요구였다. 강태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허를 찔린 듯 했다. 그의 냉철한 계산 속에 아이라는 변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경매장에서의 처연하고 반항적이던 모습,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 이야기를 하며 단호해진 모습.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다. 아주 짧은 정적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당연한 소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보다는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여기도 이제 그 아이의 집이 될 테니까.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이서연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글씨는 비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1년을 팔았다. 아들의 생명을 사기 위해. 서명이 끝나자마자 강태무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지금 즉시 서울 JX병원 원장실로 연락해서 심장센터 VIP 병동 준비시키라고 해. 이서연 씨 아들 내일 아침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수술 일정은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잡고, 그리고 최진석 상무건도 깨끗하게 처리해.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신속했으며 절대적이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방은 저 복도 끝이야. 오늘은 이만 쉬도록.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자신의 서재로 보이는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광활한 거실에 서연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손에 든 계약서 사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 이제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될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 강태무가 말해준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어떤 공간보다도 거대했다.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최고의 포근함. 하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문 전체를 덮은 블라인드를 리모컨으로 올리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격리된 듯한 기묘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가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을 때 말문이 막혔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듯한 수십 벌의 옷과 구두 가방들이 마치 최고급 편집숍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최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지만 거기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강태무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상 일종의 유니폼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라는 인형에게 역할에 맞는 옷을 입혀 무대에 서려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드레스룸을 둘러보다가 문득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준이. 내 아들. 그녀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젯밤 정신없는 와중에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민준아. 그녀가 복도를 향해 외치려는 순간 바로 옆방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의 한 여성이 나타났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칼날처럼 다려진 회색 유니폼을 입은 집안일을 총괄하는 집사인 듯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기침하셨습니까? 저는 이댁의 집사 오정혜입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고 어색해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저 제 아들은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은 이른 아침에 JX병원 VIP 병동에서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지금은 옆방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 집사는 서연을 아이의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서연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처럼 꾸며진 완벽한 아이의 왕국이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침대와 가구 안전을 고려한 푹신한 바닥 매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다 모아놓은 듯한 장난감들까지. 한쪽 벽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들이 그려져 있었고 천장에는 야광별들이 반짝였다. 서연의 이전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 같은 공간이었다. 민준이는 커다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창백하긴 했지만 병실에서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단 하룻밤 만에 말 한마디로 준비한 강태무라는 남자의 힘에 대한 서늘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아들의 삶도 그의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사는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거대한 원목 식탁의 한쪽 끝에는 강태무가, 반대편 끝에는 서연이 앉았다. 그들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서연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강태무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마치 함께 식사하는 아내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 숨 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여기 진짜 넓다. 우리 집이야. 민준이는 잠옷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서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식탁 끝에 앉아있는 강태무를 발견하고는 조금도 낯을 가리지 않고 다가가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엄마 친구예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강태무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수조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남자였지만 작은 아이의 돌발 행동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민준아, 이리 와. 어른한테 버릇없이 서연이 황급히 아이를 불렀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무의 의자 옆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로봇 좋아해요. 내 방에 엄청 큰 티라노사우루스 로봇 있는데. 강태무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맑고 티 없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아주 잠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래. 그것이 전부였다. 서연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저 오만한 남자가 고작 7살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꽤나 의외의 광경이었다. 그날 이후 얼음성 같던 펜트하우스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언제나 민준이었다. 강태무는 매일 늦은 밤에 퇴근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서재에서 서류를 보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일이 잦았다. 서연과 그는 한 집에 사는 유령처럼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민준이라는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작용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민준이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아이를 돌보느라 신경이 곤두선 탓에 피로가 몰려온 것이다. 거실 바닥에는 민준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와 로봇들이 흩어져 있었다. 늦게 귀가한 태무는 서류 가방을 든 채 거실을 가로지르다가 바닥에 있던 로봇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원래 자신의 공간에 무질서한 것이 놓여있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잠든 서연과 그 옆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허리를 숙여 흩어진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주워 장난감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는 소리에 잠결에 눈을 뜬 서연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반쯤 감긴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한 번은 김 비서가 민준이의 수술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왔을 때였다. 태무는 서재에서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서재 문 앞에서 서성였다. 잠시 후 그가 그녀를 안으로 불렀다. 수술은 다음 주 화요일이다. 집도인은 서울 JX병원 심장센터장인 박선우 교수.
국내 최고 권위자야. 그는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로 사실을 전달했다. 서연이 복잡한 의학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보며 막막한 표정을 짓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딱딱한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수치는 심장의 박출량을 의미하는데 정상 범위보다 낮아. 그래서 이 부분을 그의 설명은 여전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민준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쇼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서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서연 역시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채 무기력하게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오 집사에게 민준이의 식단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아이의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이유식을 만들었다. 또한 펜트하우스 한쪽에 서재처럼 꾸며진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먼지가 쌓여있던 미술사 관련 서적들을 꺼내 읽으며 그녀는 잠시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미망인이나 빚쟁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래 총명하고 유능한 여자였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운 좋은 여자로만 여겼지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변화의 절정은 민준이의 수술을 전날 밤에 찾아왔다. 아이는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서연은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주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그 시간 서재로 향하던 강태무는 민준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책을 읽어주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지독히도 평화롭고 따뜻해서 태무의 차가운 세상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저런 온기가 느껴진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녹슨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캄캄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안 오나? 강태무였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서연과 조금 거리를 둔 채 그녀의 옆에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걱정 말라는 식의 상투적인 위로를 건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박선우 교수의 최근 5년간 수술 성공률은 99.7%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는 야경을 바라보며 마치 기업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아.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지독히도 현실적이고 통계에 기반한 차가운 사실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도 그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더 큰 위안을 얻었다. 그의 말에는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통제하고 있으니 당신 아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강태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의 야경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얼음성 같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가 그 순간만큼은
아주 조금 데워진 것 같았다. 민준이의 수술실 램프에 붉은 빛이 들어온 순간 이서연의 세상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태무는 그녀와 조금 떨어진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비즈니스 통화를 하거나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끝까지 지켜보려는 사업가 같았다. 그의 세상에서 실패란 용납되지 않는다는 듯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서연은 자연스럽게 남편 민호를 떠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했던 사람.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던 화가. 그는 늘 캔버스 앞에서 물감을 묻힌 채 아이처럼 해맑게 웃곤 했다. 자신의 형인 최진석을 끝까지 믿었던 바보처럼 선한 사람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와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서연의 마음을 핥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박선우 교수가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아이는 아주 강합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온몸을 옥죄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감사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강태무는 우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고 늘 팽팽하던 어깨의 긴장이 살짝 누그러졌다. 그는 박 교수에게 다가가 짧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김 비서에게 민준이의 회복을 위한 최상의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성건설의 화려한 임원실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강태무, JX그룹의 강태무라고. 최진석은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그의 손에 들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그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을 경매장에서 짓밟고 그녀의 몸과 마음을 모두 차지한 뒤 마지막 남은 남편의 유산까지 빼앗으려던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를 강태무라는 작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 여자가 감히 JX타워 펜트하우스에서 살아. 내 동생은 평생 허름한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다 죽었는데 그의 분노 밑바닥에는 뒤틀린 질투심과 열등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동생 민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민호의 천재적인 재능 사람을 끄는 순수한 매력,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 이서연까지. 최진석은 민호의 모든 것을 질투했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서연은 처음부터 자신의 여자였어야 했다. 강태무, 그 자식 뒷조사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세상에 약점 없는 놈은 없어.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JX건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건, 어떻게든 흠집을 내. 환경단체를 선동하든 안전 문제를 조작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사를 중단시켜.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강태무를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로 규정했다. 며칠 후 민준이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했다. 아이는 펜트하우스의 자기 방을 온통 누비며 그동안 병원에서 억눌렀던 활기를 되찾았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서연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녀에게 과거를 돌아볼 여유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상자 안에는 민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과 그가 남긴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 캔버스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민호가 죽기 직전까지 작업했던 그의 마지막 작품이 담겨 있었다. 혼란스러운 색채와 거친 붓터치로 가득한 추상화.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미완성의 습작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혼돈 속에는 어떤 질서와 절규,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서연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회상, 서연아, 이 그림, 내 모든 것이 담겨 있어. 내 영혼 전부야. 민호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린 뒤 탈진한 얼굴로 서연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잘 간직해줘.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 그림은 전부 다 소중하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다음 날 그는 유명한 미술상과 만나기로 했다며 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장례식 후 최진석은 민호의 작업실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이 그림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이 그림을 아무 가치도 없는 낙서 쪼가리라고 말하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게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 그때는 그저 형으로서 동생의 마지막 작품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회상 끝, 서연은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다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같은 시각 강태무는 자신의 서재에서 김 비서와 보안팀장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최진석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정보가 띄워져 있었다. 최진석은 동생 이민호 화가 사망 후 그의 몇 안 되는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려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특히 이민호 화가의 사망 사고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 정비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파열로 결론이 났으며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영역 안으로 더러운 것들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최진석은 이제 단순히 이서연의 과거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에게까지 도발을 시작한 제거해야 할 해충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 태무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사고의 진실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집착한다는 그림까지. 돌멩이 하나까지 다 뒤집어서라도 진실을 찾아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계약 이행을 넘어선 개인적인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는 이제 이서연의 복수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서재 공간에서 남편의 그림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조명을 비춰보기도 하고 각도를 바꿔보기도 했지만 숨겨진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강태무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위의 그림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상당한 수준의 미술품 컬렉터이기도 한 그의 눈에 그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남편의 작품인가? 그가 물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무사히 회복하고 그의 조용한 지지를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의 마지막 말과 함께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이 그림이 우리 가족의 미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팔러 나간 날 사고를 당했죠.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석 씨는 계속 이 그림을 노리고 있고요.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림으로 시선을 옮겨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헤쳐 응징하겠다는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하나의 비밀과 공동의 적을 갖게 된 조용한 공범자들처럼.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이제 차가운 계약서 한 장만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의 연대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민준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던 공간에 이제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성에 피어난 한 송이 온기 어린 꽃과 같았다. 이소연은 점차 이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 속에 가두지 않았다. 아침이면 민준이와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온화하고 강인한 존재감은 집안의 사용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이제 서연을 단순한 계약 결혼의 상대가 아닌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서재로 향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림을 그리는 모자를 힐끗힐끗 훔쳐보곤 했다. 서연이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말없이 비웠고 민준이가 자랑하듯 보여주는 공룡 그림에 어색하지만 잘 그렸군이라는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현관에서부터 들려오는 서연의 웃음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민준이와 함께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미소는 태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태무는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세상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 낯선 감정이 두려워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모자는 놀라 그를 돌아보았고 방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따뜻한 공기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 온기 속에 섞여드는 법을 알지 못했다. 평화는 그러나 예고 없이 깨졌다. 그날 밤 민준이의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들어했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서연의 심장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준아 정신 차려 아가.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급히 오 집사를 불렀고 오 집사는 침착하게 JX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프로토콜에 따라 김 비서에게도 상황을 보고했다. 서연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수술 전 병실에서 아이의 고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 시각 강태무는 자신의 서재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브리핑이 회의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을 때였다. 띠똑똑 하는 노크 소리도 없이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무의 미간이 분노로 좁혀졌다. 감히 그의 허락 없이 회의 중에 문을 연 사람은 김비서였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와 태무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련님께서 위급하십니다. 순간 강태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차갑고 계산적이던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한 남자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단 1초도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다. 그는 화면 속에 당황한 투자자들을 향해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그대로 화상회의를 끊어버렸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보다 지금 그에게는 그 작은 아이가 더 중요했다. 태무는 서재를 뛰쳐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축 늘어진 민준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연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팔에서 아이를 단호하게 넘겨받았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했지만 아이를 안은 그의 팔은 그답지 않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구급차 불렀나? 내 곧 도착한다고. 안 돼. 내 차로 간다. 그게 더 빨라. 그는 아이를 안고 성큼성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JX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태무는 뒷좌석에서 민준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서연은 그 옆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차는 밤의 도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평소라면 절대 내지 않았을 속도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박선우 교수를 비롯한 최고의 의료진이 응급센터 입구에서부터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강태무라는 이름 하나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민준이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서연과 태무는 다시 한번 수술실 복도와 비슷한 차갑고 하얀 복도에 단둘이 남겨졌다. 긴장이 풀리자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복도 벤치에 무너지듯은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태무는 잠시 그녀의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어색하게 서성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잠시 망설인 끝에 자신의 커다란 손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딱딱했다. 위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투박한 손길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도 더 큰 힘이 느껴졌다. 묵직하고 단단한. 서연은 흐느낌을 멈추고 눈부철, 물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았다. 늘 냉정하고 오만하던 그의 눈동자에는 그녀의 것과 똑같은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어깨를 잡고 있는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냉혈한 CIO 강태무가 아닌 한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자, 인간 강태무를 보고 있었다. 의사가 수술 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것은 논리적인 사실의 전달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서툰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싼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들이 유지해왔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얼마 후 박 교수가 안심하라는 표정으로 나왔다. 민준이의 열은 내렸고 상태는 안정되었다. 단순한 감염 증상이었고 며칠간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큰 위험은 지났다는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태무는 즉시 민준이를 위한 1인 특실을 준비시켰다. 그는 회사를 걱정하는 김 비서의 전화를 받고는 내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민준이가 잠든 병실을 함께 지켰다. 딱딱한 보호자용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 대신 조용한 대화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서연은 민준이가 아기였을 때에 재미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자 태무는 뜻밖에도 아주 잠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꺼내놓았다. 늘 바쁘셨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을 엄하게만 대하셨던 할아버지. 그의 이야기는 짧고 단편적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얼음 같은 가면이 왜 그렇게 두꺼워졌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깊지 않았지만 진솔했다. 계약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 두 사람의 마음은 그 고요한 병실에서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녘 깜빡 잠이 들었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를 잠에서 깨운 것은 자신을 덮어주고 있는 따뜻한 담요의 감촉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단 강태무의 깊은 눈과 마주쳤다. 그는 서연이 기대어 잠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깼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다정하게 들렸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몸을 바로 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괜찮아. 그 순간 아침의 첫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연은 보았다. 늘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부드러운 미소가 그려져 있는 것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병원에서의 하룻밤은 강태무와 이서연 사이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얼음장 같던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온기가 감돌았다. 강태무는 눈에 띄게 귀가 시간이 빨라졌고 저녁 식탁에서 더 이상 태블릿 PC를 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의 제잘거림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은 서연이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서연 역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불안과 위축감 대신 자신감과 평온이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얼음성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꾸어가는 주체였다. 강태무가 사준 화려한 옷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옷을 입고 집안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거실에는 생기가 넘치는 화초가 놓였고 서재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었다. 그녀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값비싼 보석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진석이라는 악몽이 다시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김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서재에 있는 강태무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마침 그들에게 차를 내어가던 서연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최진석 상무짓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JX건설의 신도시 개발 부지에서 갑자기 유령 환경 단체가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역 언론에서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찻잔이 가늘게 떨렸다. 최진석, 그 악마가 이제는 강태무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과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한 남자를. 분노가 온몸의 피를 역류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숨어서 보호만 받는 약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태무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결심을 굳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무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최진석 씨가 JX그룹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해결하고 싶어요. 이서연 씨가 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거예요. 최진석을 무너뜨릴 방법은 어쩌면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무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이 촛불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로만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뭘 도와주면 되지. 그는 그녀를 막는 대신 기꺼이 그녀의 칼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작업실 기록. 지난 2년간의 국내 주요 미술품, 경매 거래 내역, 그리고 최진석 씨가 개인적으로 매입하거나 판매한 모든 미술품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녀의 요구는 막연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움이 번뜩이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태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잠들어 있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그녀가 요구한 모든 자료와 함께 JX그룹의 최고 정보 분석팀을 그녀에게 붙여주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완벽한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펜트하우스의 작은 서재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로 변했다. 수많은 자료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고 태무가 붙여준 분석팀원들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마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간 듯 놀라운 집중력과 통찰력으로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봉인되어 있던 남편의 작업실을 찾았다. 먼지 쌓인 작업실에는 여전히 민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다. 서연은 슬픔을 억누르고 그가 남긴 작업 일지와 스케치북 그리고 회계 장부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작업 일지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형이 이상하다. 자꾸만 특정 주제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다. 내가 평소에 그리던 스타일도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을 S갤러리라는 곳을 통해서만 팔아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림의 구성 안에 이상한 숫자들을 숨겨달라는 기묘한 부탁까지 했다. 마치 암호처럼. 돈 세탁, 설마 형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엽소샤, 민호의 고뇌가 담긴 문장이었다. S갤러리.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곳은 미술계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창구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서연은 즉시 분석팀에게 S갤러리의 모든 거래 내역과 최진석의 자금 흐름을 대조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거대한 범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수법은 교묘했다. 그는 먼저 해외에서 값싼 무명 작가의 그림을 사들인다. 그리고 민호와 같은 재능 있는 화가에게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그 안에 자신들만 아는 코드를 숨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S갤러리는 최진석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실제로는 민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처음에 사들였던 값싼 그림을 수백 배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 가격의 차액이 바로 검은 돈을 세탁하는 과정이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남편은 이용당한 거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함께 남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바로 민호의 마지막 작품, 그 혼돈의 추상화였다. 모두가 이 그림을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완벽한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 그림을 분석했다. 디지털 스캐닝과 적외선 촬영까지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림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그림에 거친 붓터치와 혼란스러운 색채의 배치는 최진석의 자금 세탁 흐름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도였다. 그림 속의 특정 점들은 유령 회사의 위치를, 선들은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를, 그리고 색의 농도는 금액의 크기를 상징했다. 남편은 그림이라는 형태로 형의 범죄를 고발하는 거대한 증거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던 날 만나러 가려던 미술상은 사실 대성건설의 비리를 추적하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남편은 도망치거나 침묵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강태무를 작전실로 불렀다. 그녀는 떨렸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그동안 밝혀낸 모든 사실을 브리핑했다. 분석팀이 만든 자금 흐름도 민호의 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남편의 그림.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림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떻게 최진석의 범죄와 일치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 무질서한 혼돈은 남편의 절규였고 동시에 형을 향한 고발장이었어요. 그는 그림으로 자신의 살인범을 지목한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무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용암보다도 뜨거운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한 천재 화가의 처절한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남편의 살인사건을 해결해낸 강인하고 현명한 여자. 그의 눈에는 존경심마저 담겨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손길이 닿은 피부로부터 시작된 전율이 서연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제 끝났어, 그놈은. 당신 남편에게 저지른 짓, 그리고 당신에게 저지른 짓까지 내가 전부 남김없이 갚아주지.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여왕은 마침내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검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함께하고 있었다. 남편의 그림에 담긴 진실이 밝혀진 후 펜트하우스의 작은 서재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냉철한 분노를 불태우는 강태무와 슬픔을 넘어선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계약관계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짙은 유대감만이 감돌았다. 강태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지휘관의 역할을 맡았다. 그의 두뇌는 냉철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보안회선을 통해 JX그룹의 정보 총괄 책임자와 연결했다. 청사진은 나왔다. 이제부터는 이 설계도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를 수집한다. 최진석과 관련된 모든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민호 화가가 만나려 했던 기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내. 24시간 주지. 그의 명령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무자비했다. 거대한 JX그룹의 정보력이 오직 최진석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오직 자신과 남편의 정의를 위해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남자의 모습.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안전함을 느꼈다. 강태무의 팀은 괴물과도 같았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최진석의 범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회장님, 최진석이 S갤러리를 통해 세탁한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주가 조작을 위한 작전 세력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사와 IT 기업들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저희 JX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이던 태산건설이었습니다. 만약 이민호 화가의 제보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최진석의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물론 태산건설의 주가 조작 시도까지 드러나 JX의 인수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입막음용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 사기극의 심장부를 건드렸던 것이다. 최진석은 자신의 탐욕뿐만 아니라 JX그룹의 발목을 잡으려는 더 큰 세력의 하수인이었을지도 몰랐다. 민호가 만나려던 기자 역시 민호가 사망한 지 일주일 뒤에 강도 살인으로 위장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거대한 악의 고리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사건의 판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JX그룹의 명운이 걸린 기업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서연과 태무는 아무 말 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한참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건 이미 저희의 계약 조건을 훨씬 넘어선 일이잖아요. 강태무는 대답 대신 한참 동안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침내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서연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도 당신 남편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세상을 몰랐을 때였지. 처음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업이었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놈과 함께. 그는 마치 먼 과거를 회상하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놈은 내조돌의 뒤통수를 쳤어. 기술과 자금을 전부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지. 회사는 파산했고 나는 빈털터리가 됐어. JX그룹의 후계자라는 놈이 멍청하게 당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께서는 크게 노하셨고 세상은 나를 비웃었지.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긍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경험이었다. 그 배신은 그의 심장에 차가운 얼음 파편을 박아 넣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오직 나 자신과 눈에 보이는 결과, 그리고 돈의 힘만을 믿게 됐지. 감정은 사치고 약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얼음 왕자 냉혈한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었어.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갑옷이었으니까.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최진석이라는 인간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옛날 나를 배신했던 그놈의 얼굴을 봐. 형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순수했던 믿음을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는 그 비열한 방식이 너무나도 똑같아.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가 아닌 깊은 동질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 남편이 겪었을 절망, 그리고 당신이 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나는 외면할 수가 없어.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어쩌면 당신의 상처를 통해 내 오래된 흉터를 치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의 고백은 그가 두르고 있던 단단한 얼음 갑옷을 스스로 깨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여린 속살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서연은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저려왔다. 이제야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냉정함 통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처음 그녀에게 내밀었던 차가운 계약서까지.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커다란 손을 잡았다. 놀란 듯 그의 어깨가 살짝 굳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갈구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왔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당신의 그 싸움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연대가 자리 잡았다. 로맨틱한 긴장감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무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김비서의 전화였다. 감상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현실로 돌아왔다. 회장님,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진석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은행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민호 화가가 만나려던 기자가 죽기 전 동료에게 남긴 데이터 드라이브도 손에 넣었습니다. 최진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공교롭게도 사흘 뒤는 최진석이 피 묻은 돈으로 세운 새로운 갤러리에 그랜드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모이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무대. 그것은 그의 추악한 제국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이기도 했다. 강태무는 통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만이 아닌 그녀와 함께하는 단단한 결의의 빛이 담겨 있었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다. 서연은 마주잡은 그의 손에 힘을 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래전부터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곧 저 도시의 모든 불빛이 한 악마의 추락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마지막 결전을 앞둔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심판의 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이서연은 거대한 드레스룸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강태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짙은 에메랄드빛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여왕과 같은 위엄을 뿜어냈다. 과감하게 드러난 어깨선과 우아하게 흐르는 실루엣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일깨웠다. 오늘 밤 그녀는 전쟁터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준비됐나? 어느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온 강태무가 나직하게 물었다.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날카로운 무기 같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서연의 모습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경매장에서 발견했던 것은 진흙 속에 파묻힌 보석이었다. 이제 그 보석은 마침내 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보석 상자를 열어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다. 이건 소유의 증표가 아니야. 파트너로서의 증표지. 그는 그녀의 등 뒤에서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치는 순간 서연은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마지막 갑옷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완벽한 일체감이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계약 아내가 아니야. 그가 거울 속의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은 이서연이야.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모두 씻어내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때 오 집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온 민준이가 서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 공주님 같아요. 꼭 이기고 와. 아이의 천진한 응원은 그녀가 오늘 밤 싸워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진석의 야심작 갤러리석 썩유의 오프닝 파티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담아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클래식 선율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 최진석이 있었다. 그는 성공에 도취된 승리자처럼 거물들 사이를 오가며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다녔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갤러리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무와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JX그룹의 회장 강태무, 그리고 그의 옆에서 그의 조금도 밀리지 않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미스터리한 미모의 여인. 두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정신을 차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무대에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특히 강태무의 팔짱을 낀 채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서연의 모습은 그의 질투심과 분노에 불을 질렀다. 짓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잡초 같은 혐오스러운 여자. 그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독이 든 미소를 머금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강 회장님께서 여기까지 행차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까지 이런 높은 물에서 노시는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최 상무님의 컬렉션을 축하해 드리러 왔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칼날을 알아챈 최진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때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최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제 남편의 유산을 보러 왔어요, 아주버님. 그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흔들림 없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최진석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최진석의 연설과 함께 갤러리의 중심을 장식할 메인 작품을 공개하는 순서였다. 최진석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예술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허영 가득한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갤러리의 심장이 될 위대한 작품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무대 중앙의 거대한 장막이 거칠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옥 하는 소리와 함께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 속에서 오직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만이 섬광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새로 공개될 작품의 영상이 나와야 할 스크린이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화면 가득 환하게 웃고 있는 이민호 화가의 사진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술렁임이 더욱 커졌다. 곧이어 화면은 최진석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많은 해외 계좌 내역과 송금 기록들로 뒤덮였다. 강태무의 팀이 갤러리의 모든 통신 및 영상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민호의 마지막 작품, 그 혼돈의 추상화가 화면에 떠오르고 그 위로 최진석의 자금 세탁 흐름도가 겹쳐졌다. 그림의 선과 점색체의 배치가 범죄 네트워크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펼쳐졌다. 그것은 그 자체로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각적인 자백서였다. 이 그림은 제 남편의 마지막 절규이자 고발장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미리 녹음된 서연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최진석과 함께 웃고 떠들던 거물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JX그룹이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최진석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갤러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무가 1시간 전 익명으로 제보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이었다. 최진석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팀장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차가운 쇠고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던 최진석은 인파 속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마저 사라지고 순수한 악의와 증오만이 남았다. 너였어. 내년 짓이었어. 그때 내년도 같이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의 끔찍한 절규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악마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그녀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최진석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내 남편의 정의예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강태무가 갤러리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듯 자신의 팔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쌌다. 그는 혼란의 중심에서 그녀를 이끌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빠져나왔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차 안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전쟁은 끝났다. 서연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 짓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강태무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태무는 그녀의 손을 말없이 하지만 굳건하게 잡아주었다. 그들의 차는 악마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폐허를 뒤로하고 새롭고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최진석 게이트는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추악한 범죄와 몰락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죽음으로 거대한 비리를 고발한 천재 화가 이민호와 그의 아내 이서연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대중에게 알려졌다. 언론은 그녀를 더 이상 비운의 미망인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현명하고 용감한 여전사로 재조명되었다. 폭풍의 중심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민준이는 거실 카펫 위에서 만화 영화를 보며 천진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남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충만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교차했다. 강태무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곁을 지켰다.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은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느꼈다. 몇 주가 흘렀다. 최진석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서연을 억압하던 가짜 빚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효 처리되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의 처리였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계약의 목적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였다. 그날 오후 강태무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처음 그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3장의 계약서가 놓여있던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는 이제 다른 두 종류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차가운 비즈니스적 긴장감 대신 부드럽지만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태무는 서연을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중 하나, 그들의 계약서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미 자신의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거액의 정착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을 함께 놓았다. 모든 게 끝났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약속했던 자유야. 이제 당신과 민준이는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이 돈이면 다시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거나 가두려 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그녀를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그녀를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려 했다. 그의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통장, 그리고 강태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에 팔려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절망의 순간, 민준이의 수술을 앞두고 함께 밤을 새웠던 병실에서의 하룻밤, 남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함께 작전을 짜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낸 그날 밤 그의 어깨에 기댔던 온기까지. 그녀는 이 집에서, 이 남자 곁에서 지옥과 천국을 모두 맛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준 이 남자를 떠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손길로 이혼 합의서와 통장을 다시 그의 앞으로 밀어냈다. 태무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떠날 것이라고,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다. 내 자리 말이에요. 서연이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요. 그 한마디에 강태무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벅찬 환희가 그의 단단했던 이성의 둑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하지만 계약은, 그가 바보처럼 더듬거렸다. 새로운 계약을 하죠. 서연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기간은 영원, 조항도 조건도 없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 있는 계약. 그 순간 강태무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사랑의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에 잠겨 있었다. 돈으로 산 아내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가 아니라, 내 텅 빈 세상에 빛을 가져다준 여자로,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열정적이기보다는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간을 위로하는 듯한 입맞춤이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만나 하나가 되는 완전한 치유의 순간이었다. 1년 후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이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햇살과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모노톤의 가구들 사이에는 알록달록한 아이의 장난감과 서연이 가꾼 화사한 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민준이는 하얀 강아지를 쫓아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이민호의 이름으로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화가들을 후원하는 민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JX그룹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자기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자 여왕이었다. 다녀왔어. 저녁이 되자 강태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 왕자의 냉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려 볼을 비비고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사랑 가득한 입맞춤을 했다. 오늘 재단 이사회는 어땠어? 좋았어요. 당신이 지원해준 덕분에 새로운 작가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당신이 잘한 거지.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동시에 가장 특별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가 마침내 찾은 여왕의 자리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의 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 차가운 얼음성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